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김철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조합원에겐 최대 27만원까지 할인해드리며 판매금의 일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됩니다. 검색창에 T3010을 검색하세요. 국민TV 함께하는 핸드폰 쇼핑몰 T3010 문의는 070-7663-9386 070-7663-9386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기문 유엔 총장이 그 북한 장성택 사형 문제에 관해서 입을 열었군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장성택 사형에 대해서 한반도 주변국도 북한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되 섣부르게 행동하지는 말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더 많은 긴장 상태를 원하지 않는 만큼 상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또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근무 체제를 지시했는데요. 반기문 총장이 그거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주변국들이 북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반 총장은 장성택 사형은 기본적으로 인권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했는데요. 사형 문제만큼은 유엔 자체가 전체가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사무총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북한 상황에 대해서 전화 통화를 했군요. 그저께 밤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화 통화를 해서 한반도 상황의 관리와 대응을 위한 협의를 했습니다. 케리 장관이 동남아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를 한 거라고 하니까 상당히 긴급한 논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전체적으로 전해지는 않았는데요. 통화 후에 케리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불안한 북한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대화를 두 사람이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어제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북한 정세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관망 자세에서 뭔가 좀 더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개입하는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이 변화된 움직임을 볼까요? 미국이 장성택 처형 직후에는 극단적인 자연인함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논평만 하는 태도였는데 케리 장관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앞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한 소식통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이 커졌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중국마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던데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이 북핵 협상에 적극 나설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미국이 좀 심하게 말해서 무슨 테러 집단한테 핵무기가 쥐어진 그걸 브로큰 에로, 부러진 화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북한 상황을 인식한다면은 불필요하고 또 위험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반기문 총장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이 한국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청와대 어제 발언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자,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사무조직을 설치하라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의 지시 사실만 나왔고 네.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와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노무현 정부 중반까지 있다가 없어진 NSC 사무처를 부활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NSC는 대통령한테 안보와 관련해서 자문을 하는 헌법기구고 의장은 대통령인데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이런 부처들이 각각의 고유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조정해서 정부의 안보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 NSC 사무처는 그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없애라고 예. 했던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NSC 사무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당시 한나라당, 야당 한나라당이 NSC는 자문기구인데 정책 조정까지 하는 건 월권이다. 이런 논리로 없애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런 압박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도 있고 그래서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사무처가 없어졌고 이명박 정부 동안에는 내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새누리당 정부가 사무처를 부활시키는 거는 좀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자문기구는 정책 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과거의 한나라당의 주장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게 생기면요. 그 최근에 뭐 최근뿐만 아니죠. 그 외교 안보 이런 사항에 있어서 부처별 엇박자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조율이 좀 될까요? 뭐 올해 남북 대화라든지 최근에 장성택 숙청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엇박자가 있었는데 외교안보 부처 그리고 청와대 간에 딴소리를 한 경우가 그동안 꽤 됐고 또 이명박 정부 때는 외교안보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말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NSC 사무처 설치를 지시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다 NSC를 만드니까 그런 흐름에 따르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제도라서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시스템을 통해서 안보정책과 대북정책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건데요. 지금처럼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라면 NSC 사무처를 만든다고 해도 있으나마나한 기구가 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먼저 바뀌는 게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독일의 정치 상황 부럽다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방장관에 자신의 정적이랄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여성을 임명했어요. 예, 여성이 국방장관이 된 것은 독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폰 데어 라이엔이라는 사람인데 메르켈 총리하고 같은 기민당 소속이지만 전국적인 최저임금제라든지 또 기업 임원의 여성 할당제 이런 거를 도입하자고 주장해서 메르켈하고 맞섰던 일종의 당내 정적 관계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과거에 가족부 장관 또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었고 또 이번에 국방장관까지 시킨 메르켈의 정치력 이것도 굉장히 고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기 총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장관은 보수 정당인 기민당 안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라서 독일 좌파들 쪽에서도 지지가 많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주류인 군부를 앞으로 어떻게 지휘할지 또 차기 총리감이 맞을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는 야당 정책 많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네,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 포용적인 모습을 보이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이 사람은 육아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동성애 결혼 이런 것까지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이 메르켈의 포용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연정을 하게 된 중도좌파 3인당한테도 장관 6개를 줬는데요. 경제에너지부, 외무부, 노동부, 환경부, 법무부, 가성여정부 이렇게 가정여성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중도좌파한테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 미군 헬기가 불시착을 했습니까? 어제 오후 3시 반경에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주일 미군 헬기가 기지 밖에서 불시착하고 또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탑승자 4명 중에서 2명이 다쳤고 헬기의 프로펠러가 부러지고 꼬리날개가 또 파손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는 주택가와 학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나가와현 지사 그리고 중앙정부의 외무성 북미국장 이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오키나와에서 미군 헬기가 추락했었고 또 오키나와에서는 오스프리라고 그 수직 이착륙기 문제 때문에 엄청난 반대 시위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사고가 나면서 주일 미군의 헬기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래도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건설 노동자들이 잇따라서 사망하고 있어요. 월드컵 개막이 한 반년 정도 남았는데요.
브라질의 마나우스라는 곳에서 3일 전에 경기장 건설 노동자 한 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충분한 장비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제보가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2주 전에도 상파울로의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2명이 죽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브라질 곳곳에서 지금까지 월드컵 공사로만 총 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기장 공사가 늦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24시간 공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데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추세라면 가장 희생이 많은 월드컵이라는 오점을 역사에 남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